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라고 보이시죠? 개념만 일단 아시면 돼요. 중개보수의 당연성이라 보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자, 언제 받냐? 밑에 보세요. 중개보수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그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전문 직업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법에. 근데 판례상에 보면 판례상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에 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공이 받는 우리 중개보수 청구권을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혹은 유상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할 때에 그 대상물이 있잖아요. 대상물이 중개 대상물이라야 뭐다? 법정 보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양파 매매를 알선하잖아요. 양파 매매를 알선하면 중개보수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그죠? 왜? 양파니까요. 양파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죠. 자, 보십시오. 조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끊어요. 컷 딱 자르시고.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걸 시험에 딱 이렇게 나와 들어봐요. 맞는지 보시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OX. X죠. 왜요? 그 계약이 그죠? 해제, 취소, 무효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없었죠. 그죠? 그냥 계약이 깨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거기 보시면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셨죠? 못 받아요. 그죠? 근데 계약 개공이 중개했잖아. 실제로 이런 거 잘 있어요. 개공 중개했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잖아요. 보통 가능상 10% 하죠. 10% 지급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중도금 지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상에서 아셨죠? 서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열받아서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뭐하죠? 계약금 포기하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계약이 깨져버린 거야. 매수인이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안 당하고 만다 이렇게. 그러면 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겠죠. 특히 매도인한테는 받아요. 왜? 계약금 받은 게 있잖아. 매수인은 지금 계약금도 떼이고 지금 가는 마당에 달라면 요걸 많이 얻어먹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실무적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누구 때문이라고? 개공 때문에. 봐봐요. 그러면 봐봐. 중개 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옆에 간단히 적어요. 의뢰시라고 적어요. 언제 발생한다고? 의뢰시. 의뢰시라는 말은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행사는 언제 할까요? 거래시. 거래시가 뭐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채무권은 언제 발생한다? 의뢰시. 언제 행사할 수 있다? 거래시. 언제 소멸한다? 개공 때문에. 개공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과실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요. 됐죠? 넘어가세요. 딴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세요. 중개보수 보입니까? 자, 중개보수에 보면 자 사항에 보세요. 주택의 밑줄 딱 끄세요. 껐습니까? 주택에 줄 거죠.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페이지.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중개에 대한 보수와 203페이지야. 저 오른쪽 위에. 찾죠? 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컷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외에다가 밑줄 딱 것이고,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 령으로 정한다. 봤죠? 자, 그러면 중개 보수의 기준은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주택과, 그렇죠? 주택 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뭐로 정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한도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범위 안에서? 국토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밑에 지문이 있는데 다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뭐랬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주택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그랬죠? 국토교통부 령에 딱 보면 뭐라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와 교환 있잖아요. 교환은 1천분의 9 내에서, 구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임대차 있죠. 임대차 등은 1천분의 8 내에서 뭐로 정한다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얼마를 정하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은 주택은 어디 있다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택 외가 되면 상가, 건물, 상가죠, 건물 있죠? 상가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뭐 등등 주택 빼고 싹 다 어디에? 주택 외로 가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령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령이다 보니까 1천분의 9요. 1천분의 9 범위 내에 이렇게요. 9 범위 내에서 협의를 정해요.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해요. 요거는 시도 조례로 정했는데 요건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하셨죠? 뭐라고? 협의결정, 협의 결정. 그런데 국토부 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1천분의 9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 있는데 국토주택 외 중에서 오피스텔은 이거 업무시설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업무시설이에요. 아셨죠? 업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라고? 네, 협의 결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있죠?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 지은 거 있잖아요. 주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입식 부엌이 있고 수세시 화장실 및 욕실이 있잖아요. 욕실. 보통 오피스 다 돼 있죠. 풀옵션 사는 거 이거. 그거예요. 그 주거용 오피는 이것도 주거 목적이잖아요. 그죠?
사는 거, 주거는 중요해요. 삶의 목적이 이유니까. 사는 방식, 사는 거하고 또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존하고. 그래서 주거용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이 있죠. 이거는 금액을 좀 줄여줘요. 부담을. 얼마? 1,000분의 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그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하겠어요? 협의결정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 중개보수는 크게 뭘로 나눈다?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뉜다. 주택은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뭐하고 외로 나눠요? 주거용 OP와 그 외가 돼요. 이해하겠죠? 주거용 OP의 경우에는 요율이 1000분의 5, 1000분의 4죠? 그러면 주거용 OP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업무용 OP, 토지 등등등등 다 얼마?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해요. 그러면 협의로 정한다는 말은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죠? 범위만 있는 거고. 그래서 협의 결정이다.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표에다가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상한 요율이잖아요. 내가 최고 얼마까지 받겠다. 상한 요율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죠? 자, 다른 거 두고. 자, 여기까지 하면 돼요. 더 가지 말고. 자, 대답하세요. 중개보수용으로는 당연보수죠. 뭐만 되면 받아? 거래만 되면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면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언제 발생할까? 의뢰시, 중개계약 체결시 언제 행사할 수 있죠? 거래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아셨죠? 언제 소멸하죠?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과실로 이렇게 대답하면 돼. 지금 듣고 있죠? 시험 칠 때까지도 계속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대상물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맞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뉜다. 주택은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아셨죠? 그리고 주택 외에는 주거용 OP와 그 외로 구분하고 있다. 아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대상물하고 이 뒤에 내용의 일치를 따지는 게 이 문제예요. 보세요. 자, 시도조례가 나왔어. 앞에 대상물이 주어가 뭘까? 주택은, 아셨죠? 그럼 딱 비교하시면서 1,000분의 8이 나왔어요. 대상물은요? 주택입니다. 이해하겠죠? 주택이 아니면 1,000분의 8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뭐예요? 주택이면 주택. 매매 교환 계약은 임대차 등이라고 나누는 자체가 주택일 때만 그래요. 이거는 다 매매든 교환이든 율은 똑같아요. 이해하겠죠?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요율이 얼마일까요? 1000분의 9예요. 최대. 상한 요율을 명시하라 되어 있죠. 요율표에다가. 중개보수에 대해서 개공이 요율을 얼마라고 명시해냈을까? 아니, 작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 적어놨겠어, 그게? 1000분의 9라고 적어놨겠지. 이해겠죠? 그러니까 상한 요율 명시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 외 주택과 딱 나누고 계약의 종류, 그러니까 이거 봐.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도 1000분의 9고, 그럼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요? 1000분의 9예요. 계약의 종류를 구분 안 한다는 말이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말은 대상물이 뭐라고?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임대차 등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죠? 주택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상한요율 명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상물은 주택 외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협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왔어. 주택 외. 요런 일치를 따져요. 그 기준만 알면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어졌고, 그죠? 계약의 종류 구분이라든지 시도조례라든지 1,000분의 8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택이고, 협의 결정,
상한율 명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문에 오피스텔이 나오면 뭘 따져봐야 돼? 주구용 오피인지 업무용 오피인지 따져봐야 돼요. 아셨죠? 주구용 오피라면 이 봐요. 이건 요율을 조례해 보면 얼마를 받고 얼마 받고 적혀 있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2억에서 6억 미만이 되면 1000분의 4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 조례해 보면. 그걸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왜? 시도 조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실제 똑같아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은 시험에 나올 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주택의 경우에는 요율을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요율을 암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거든요. 물어요. 어떻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보수는 하고 묻거든요. 그럼 뭘 곱해야 돼? 5로 곱해야지. 임대차는요. 4로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요율은 알아야 돼. 암기해야 되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만 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요. 일단 보수에 관한 그 딱 내용 틀만 안 놓치면 돼.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하고 이런 게 나와요. 지도감독하고 어디에 가냐면 246페이지에 5페이지 행정처분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분류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봐봐요. 자, 지금 우리가 개공 등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누구 있냐 하고 봐봐요. 자, 행정처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가하는 제재가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분류가. 취소라는 처분과 정지라는 처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분류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시간은 가면 알잖아요. 이걸 기본 틀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나오는데 취소 처분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라는 처분이 있고 자격 취소라는 처분이 있고 그리고 지정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요.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라는 처분과 자격 정지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자격 정지 그런 게 딱 기억나는 거 혹시 없어요? 그렇지.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자격 정지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분류하겠죠? 그런데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을 할 때 바로 때려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자기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 그리고 이 취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지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2개가 나는. 자, 봐봐요. 등록 취소, 우리 기억나시는 게 절취라고 들었었죠? 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같은 말로 뭐였죠?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적 등록 취소라고 하고 이게 종결 의미가 뭐로 끝나더라? 그렇죠? 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요. 줄여서 절취 그래요. 절취.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상대적. 필요적 반대가 임의적. 기속적 반대가 그죠? 재량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로 끝나겠죠. 절취, 상취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러한 등록 취소에 해당한 위반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종류가 2개니까. 절대적도 있고 상대적 종류가 2가지니까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안 나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이거 절대적밖에 없어요.
절대적 취소, 즉 기속적 처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무슨 위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라고 끝날까? 할 수 있다라고 끝날까? 해야 한다라고 끝나야 돼요. 이해하겠죠? 반면에 지정 취소는 아까 우리 배웠죠? 뭐밖에 없다고? 네, 상대적 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로 끝나야 돼? 할 수 있다로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정 취소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문에 해야 한다, 하고 라고 나오면요 무조건 X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해하겠죠? 그리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역시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업무정지를 명한다겠어요? 명할 수 있다겠어요?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만 끝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처분을 하는데 자, 취소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여기까지 조금 더 늘립시다. 자, 그러면 자, 행정처분은 크게 취소하고 뭐로 나뉜다고? 정지로 나뉘어요. 그죠? 이걸 두 개 묶어서 뭐라 그래? 행정처분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구제 절차가 있어요.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이라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증거조사하고 의견 진술에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자격 취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거든요. 그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억기 사유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재판에서 형이 선고됐다는 말은 변론의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 줬죠. 그죠? 그걸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개공이 사망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가 안 거칠까? 죽었는데 뭐 거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청문 없이 취소 처분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될까? 해야 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청문 없는 취소 처분은 절차상 중요 부분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중요한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정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대답해 보세요. 청문의 대상이 뭐예요? 본인들 대답하면 돼요. 청문의 대상은 뭘까요? 행정처분일까요? 취소처분일까요? 자, 취소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하기 전에 합니까? 하고 난 뒤에 합니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사전조사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사전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3개 있습니다. 효폐업의 사전신고, 그 다음에 사전승인, 그리고 사전절차. 요 3가지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사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취소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셨죠? 라고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행정처분의 분류가 어떻게 되고 그 전에 뭘 거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 있잖아요. 청문의 대상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와요. 근데 이런 세부적인 절차 있죠?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들었죠? 일단 지나가듯이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행정처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은 누구에 대한 제재일까요? 개공이죠. 네. 그래서 개공입니다. 개공에게. 그러면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오로지 등록관청만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등록관청이 첫 번째 할 때 뭐 하겠어요? 청문했겠죠.
해야 되니까 청문이라는 절차를 실시하고 청문 다음에 취소라는 처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등록 관청에 대해서 세 번째 등록증 있죠? 등록증을 뭐 한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개공에 대해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업무정지가 있어요. 자,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제재다? 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러면 개공에 대한 이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할까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라 누구를 등록관청이라 그러죠?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할까요? 뭘 실시해야 돼?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뭐 할까요? 정지라는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자, 세 번째 없어요. 뭐라고? 반납이 없어. 정을 반납을 안 한다고요? 업무 정지는 문만 닫으면 돼. 이해하겠죠? 등록 취소는요.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그래 봐봐요. 그러면 업무 정지 3월을 받았거든요. 그럼 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휴업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휴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등록증이 없으니까. 근데 업무정지는요. 등록증이 사무소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차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은데, 네? 절차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다? 반납의 규정이 있냐 없냐 라는 차이가 지금 보이죠? 요거. 자, 그럼 갑니다.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제재일까요?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물론 공인중개사 안에 뭐도 들어있을까? 개공도 있을 수 있고 소공도 있을 수 있고 있겠죠, 그죠? 토탈 누구?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공이냐 개공이냐 집을 딱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요? 공인중개사잖아.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할까요? 일단은 누구? 시도지사. 그죠? 자,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뭐다? 교부하는 시도지사가 있고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가 일치하죠. 부산에서 시험 쳐가지고 부산에서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양산에서 업을 했어요. 두 개가 불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전 절차 있잖아요. 청문이라는 저 사전 절차는 누가 할까요? 같은 사시가 합니다. 그렇지? 예.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다? 사전 절차를 즉 뭐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두 번째 그 청문의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통보해 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취소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취소를 했죠. 하게 되면 며칠이냐?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네 번째 자격증을 뭐 한다? 반납합니다.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잃어버려서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뭘 제출해야 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주체가 다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절차상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반납 뒤에 뭐가 없어요? 등록증을 반납하라 했는데 잃어버렸거나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해가 없어요. 그냥 반납하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납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할까요? 제가 왜 별한지 아시겠죠? 누구한테? 교반 시도의사에게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는 이 결과를 있잖아요. 취소 처분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국장에게 며칠?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자격 취소 처분이 되면 이 사람 시험 쳐요, 못 쳐요? 시험 못 치죠? 몇 년? 3년간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다른 시도사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5일 이내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며칠? 5일 이내에. 자, 이게 자격 취소입니다. 아셨죠? 근데 다른 건 더 접어두고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재교부 다 그죠? 누구에게 한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권한자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격 취소 나오니까 자격 정지도 있을 거예요. 자격 정지 그러면 다른 것도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공에게. 그러면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는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죠. 2개가 불일치하게 되면 자, 그 사전 절차 누가 할까요?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첫 번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죠. 그리고 자격증 교부 시도사에게 뭐 한다? 통보해주고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사가 누구한테? 소공에게 그죠? 세 번째 정지라는 처분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그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그죠? 반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반납이라고 하는 말은 등록 취소하고 어디만 나온다? 자격 취소에만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만 나온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온다. 아셨죠? 네, 요거. 그 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는데 지정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누구의 권한일까? 정보망에서 누가라고 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첫 번째 청문을 실시하겠죠. 두 번째 취소라는 절차를 하겠죠. 취소 처분할 거고. 근데 역시 없어요. 뭐가 없다고? 반납이 없어. 그러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반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행정처분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지. 취소가 아니고 등록 취소 또 자격 취소. 아셨죠? 보고나 사유서는요. 자격 취소에만 나온다 까지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제재라고? 서공에 대한 제재고. 하셨죠? 요렇게 분류 알겠죠? 이 분류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등록 취소에는 어떤 게 있고 업무 정리에는 어떤 사유가 있고 자격 정지는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는 거고 일단 이 분류를 아셔야 돼요. 취소의 대상이 뭐 취소 청문의 대상이 뭐예요? 취소 처분이에요? 행정 처분이에요? 청문 바로 앞에 있는 건 취소고 이 2개 묶어서 뭐라고? 행정 처분이고 행정 처분이라 되어버리면 의견 제출의 기회도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런 구분부터 해가지고 분류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됐죠? 이게 행정 처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이 구체적인 종류는 안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시고 그 다음에 260
페이지 보면 행정벌이 있어요. 이것도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만. 어떤 게 구체적인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외워야 되니까 나중에 다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자, 행정처분처럼 행정벌이에요. 자, 행정벌. 행정벌은 형법상 규정에 따르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공개사법에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인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질서벌, 이게 과태료 처분은 있잖아요. 성격상 질서벌, 징계벌, 집행벌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행정벌이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의 조문을 말씀드릴게요. 자, 48조하고 49조 그리고 50조 51조까지 몇 개 있다고? 4개의 조문이 있는데 48조, 49조가 뭐냐면 행정형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48조가 뭐냐? 3대 3이에요. 그럼 49조는요? 1대 1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죠? 징역 또는 벌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조는 이건 양벌 규정인데 이건 개념만 알면 돼요. 양벌 규정이다. 그리고 51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51조예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종류로 둘로 나눠집니다. 아셨죠? 종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 처분의 종류가 많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개정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3대 3도 종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이거야. 봐봐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제목이 벌칙이거든요.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그 경중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뭔 말이겠죠? 3대 3에다가 1대 섞어놨고 1대에다가 3대 3 섞어놓고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처분 사유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이렇게 물어요. 50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이 차이 묻는 거고. 그래서 요거 행정형벌이고 이게 과태료 처분을 뭘 한다고 성격상 행정질서벌 그래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행정벌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봐봐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이중등록이라는 제재 기억하시죠? 이중등록 위반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등록은 취소하고 몇 대 몇? 1대 1이었죠? 병과해 안 해?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중사무소는요? 상대적 등록 취소와 1대 1이죠? 그러니까 병과하고 있죠, 그죠?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질서벌이 과태료 처분 그랬어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원칙이에요. 들었죠? 있다가 원칙이에요. 그 얘가 뭐냐면 정보망의 운영규정 기억하십니까?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승인을 얻지 않아요. 혹은 변경 승인을 안 했잖아요. 그죠?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은 다 근거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병과가 돼요.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개공은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 사유와 행정처분 사유를 통합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과되는 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는 없어? 개공은 없어. 그런데 원칙은 병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병과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병과 사유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가지고 합쳐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인장등록 있죠? 개공이 인장등록을 안 하면 예전에는 뭐였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업무 정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정지예요. 과태료 처분 사유를 없애버렸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성격상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 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아셨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이해합니까? 네. 그렇게 분류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이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문과정이라 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셨죠? 그 용어가 뭐라고 설명하지? 라는 것이고 제가 신년에 딱 들어오기 그 다음 주에 우리 개강하잖아요. 그죠? 제가 첫날이죠. 목요일이. 그 하기 전에 그 전에 딱 그 암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카페에 뭐 안 들어오시던데 절치, 상치, 뭐 등록관청, 등록증, 뭐 사무소, 중개사무소는 등록이다.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1월달부터는 그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쭉 진도대로 날아가면 돼요. 이해하겠죠? 뭐 욕심 부족, 제가 모두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넓히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이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고요. 절대평가입니다. 제가 그랬죠. 40개 항목 중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것만 안 놓치고 24개를 만들어 간다고. 그것만 주우면, 아셨죠? 주우면 합격합니다. 제일 가장 멋있게 합격하는 게 몇 점이라고? 그렇지, 딱점. 딱 60점 줄이면 딱점,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넓히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게. 자꾸 넓히고 그러면 마음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게 중요해요. 확실한 게. 아셨죠? 그래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쨌든 2019년에 새로 큰 뜻을 세웠잖아요. 이거 시간 싸움입니다. 생각보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어려워요. 안 빠지고 꾸준히 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시작했으니까 꼭 내년 10월 31일 밤에는 아주 행복한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